네, 독거 투자지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아마 멕시코에서 인사드리는 마지막 독거 투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어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bad is good이죠. 나쁜 게 좋은 거다.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아주 주식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으로 치면 골병이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인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부채는 막 정부 부채는 쌓이고 있고 은행 대조표는 이제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는 이제 약화 요즘은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뭐 마약한 거나 다름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40%대로 이제 내려왔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 주가는 좋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오게 되면 얘네들 실적은 어떻게 해요? 실적은 지금 상태도 작년보다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다운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보다 훨씬 이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어떤 마법을 보여줬냐면 컨센서스 상회 이런 마법을 보여줬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물에 가라앉은 상황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해서 지금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또 내년 1분기부터 그 컨센서스는 또 올라가요. 경기 침체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컨센서스도 결국에는 내려오긴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왜냐면 막 붙였다 뗐다 막 하니까. 물론 아직까지 그 논쟁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침체는 강하든 적든 오게 될 겁니다. 연준이 이제 잭슨홀 이후부터 약간 책임을 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쭉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쭉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연준이 물가를 잡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다가 결국에는 얘네들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르는 게 뭐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르다가 이제 결국에는 더 오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라는 게 자생적으로 멈췄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LA에서 스시집 하는 그 한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쭉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하면 이제 생선 가격이죠. 이게 쭉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물가를 계속 단가를 계속 올렸대요. 음식 가격을 올린 거죠. 올렸는데 이제는 눈치 보여서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못 올리냐? 손님들 때문에 더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생적인 거고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물가를 못 올린 게 아니고 우리도 올리다 더 이상 못 올리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연준이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기여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연준에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진 않다.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불, 110불 막 넘어갔잖아요. 유가가. 이것도 엄청나게 막 하락을 해서 올해 60불 때까지 봤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왔죠. 이렇게 크게 물가가 거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CPI에서 3% 정도 차지하는데 얘 변동성은요 어마무시해요. 거의 작년 대비로 해서 40% 이상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온 거잖아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드라마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저효과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 부분들은 연준이 만든 작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손이 모자른 상태에서 히스패닉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돈 떨어진 미국인들이 이제 일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력 쇼티지가 해소화되면서 서비스 물가라는 것도 결국에는 조금씩 해소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물가를 촉발시킨 역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하나 오픈하는데 대출을 이제 끼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다 현금으로 자기가 다 하진 않잖아요. 근데 금리가 0%일 때랑 금리가 5%일 때랑 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하나 오픈하는데 3억이 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1년에 5%를 커피를 막 팔아가지고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1,500만 원이 1,500만 원. 1,500만 원이면은 거의 이제 120만 원의 이자를 매달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럼 커피를 팔아가지고 120만 원 이자만
얼마나 커피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커피숍도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커피 가격 처음에 뭐 5,000원 정도 했던 거를 100원, 200원에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오히려 이자를 부추긴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려서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물게 하면서 전체적인 사회 비용이 증가하게 만든 거죠.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여기에 이제 커피숍 주인이 부과해야 되는 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9월 달이 이제 다가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9월 1일이야, 1일. 9월 1일인데 9월이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9월 달 미국 국채 채권 발행량이 엄청납니다. 평소에 2배거든요. 2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채권 발행할 때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중국이랑 딜을 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딜을 5월 달부터 계속 치고 싶어 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양보를 했을 것 같아요. 좀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뭔가를 미국이 먼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제 좋아진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20조씩 그 미국 국채를 팔았던 중국이 얼마나 미국 국채를 사줄지는 의문이에요, 사실 시장이 중국을 그렇게 막 신뢰했던 적도 별로 없고, 그렇게 돼서 만약 시중금리가 미국 국채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나스닥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지금 장이 한 6% 정도 나스닥이 훅 빠졌다가 쭉 올라왔는데, 요거에서 더 못 올라가고 약간 멈춘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섰는데 뭐 이런 잔물기는 게 필요가 없는 거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미국 국채 시장, 발행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채권들이 이제 뿜어져 나올 거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다시 올라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제가 재밌는 도표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와, 이 채권 시장이거든요. 1788년 이후부터 이 10년물 국채를 통해서 어떠한 그 수익률이 났었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인데, 1788년이면은 미국에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때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했던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이 개국한 이후, 아마도 첫 번째로 국채를 발행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채권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올해입니다. 올해 이 10년물의 수익률이요, 완전 마이너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마이너스 37불을 갔던 것보다 훨씬 더 기념비적인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뭐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오죽하면은 버핏도 장기물 안 사고 단기물을 샀겠어요. 봄향차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도망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장기적으로 나는 미국은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버핏은 장기적으로 미국을 신뢰한다 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돈을 어디에 베팅하는가가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그 성경의 잠언의 이야기가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어디다가 베팅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10년 뒤면 버핏이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지금 이제 93세니까 103세까지 이제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상업용 부동산. 만기가 이제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3분기 이후에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그 바람이 불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3분기라고 하면 이제 10월 달부터거든요. 근데 10월부터 만기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9월부터 뭔가 좀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큰 것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9월 달은 이제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10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만기들이 5% 금리를 소화를 하면서 차환 발행이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봐야죠. 여기저기서 막 경고는 많이 하고 있어요. 경고는 많이 하고 있는데 대책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신용평가사들도 그동안 이제 신나게 영업하다가 근래 들어서 다 신용등급 내리고 도망쳐버렸죠. 약간 이제 등에다 칼을 꽂고 도망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조그만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이 다들 자기들 고객이었던 거지. 근데 다 칼 꽂고 도망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건 좀 재미로 들으시면 좋겠는데, 월가의 인간 지표라고 한다면 전 골드만삭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황 소장이 온다고 막 떠들어댔는데, 이 재밌는 게 골드만삭스는 늘 그 폭락하기 전에,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늘 폭등을 외쳤어요. 진짜 유가 몇백 불 간다 막 이런 얘기부터 계속 예전부터 하면은 또 폭락이 오고 막,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말해놓고 쇼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SEC가 얘네들을 왜 조사 같은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전에도 부도덕한 그런 그 트레이딩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벌금도 내고 뭐 애들 감옥도 가고 막 그랬던 적은 있었는데, 하여튼 골드만삭스가 충분히 숏포지션 이렇게 쳐놓고 불장을 외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골드만삭스가 그 월가에서는 가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죽이 잘 맞죠. 미국이라는 이제 적을, 공동의 적을 이렇게 두고. 근데 예전에는 오펙이 전체적으로 이제 감산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막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유가가 확 뭐 오르거나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올랐다 금방 빠지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감산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 셰일가스가 이제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중동이 뭐 중요해졌다, 이런 거는 뭐 너무 끼워 맞추기 같고요. 그건 이제 10년 넘게 이제 천천히 시장에 반영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이제 넘칠 정도로 퍼미안 분지에서 그 셰일가스랑 오일 이런 것들 계속 퍼내고 동맹국들한테 그 천연가스를 수입하라고 이제 강요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라든가 카타르 같은 나라에 비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이 가스가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유가가 많이 올라와서 또 85불까지 지금 치솟았는데, 이게 물가 영향 미치는데 2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7월 말부터인가 그때부터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CPI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나오겠죠.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가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수령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이제 5번째죠.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사람들이 경기 침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그냥 불경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이제 침체로 돌아선다는 게 뭐냐면 경제의 이제 기초 체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치면은 난 몸이 안 좋아. 근데 내 등에는 거대한 부채라는 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일을 하러 가야 돼. 이걸 내려놓으려면. 근데 일을 나갔잖아요. 근데 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눕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게 오면 대체로 통계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골골거리고 있는데 찬바람 맞는 거죠. 지금 가게들이 집에 돈이 없어요. 저축률이 최저잖아요. 일터로 나갔는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길에 내몰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고용이 조금 둔화됐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나스닥이 막 올라가고 막 신났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좋게 보는 게 저는 또 시장이 오판하는구나, 사람들이 오판하는구나, 이 장사치들, 월가나 여의도의 장사치들이 또 사람들을 또 혹세에 몰민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끊기기 시작하잖아요. 9월 달부터. 그러면은 가게별로 한 300불씩은 그 평균적으로 볼 때 학자금을 갚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가게가 지금 빡빡한 상황이고 저축도 없는 상황에서 40만 원 돈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데 하나 생긴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9월 달은 경기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골마가는 것들이 더 심하게 골마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은 그걸 보면서 더 환호하면서 갈 수도 있고 정신 차리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데 매크로는 지금 그렇게 골마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은 뭐 시장 올라가고 돈 벌면 장땡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끌 해서 다 팔고 주식으로 사시면 되는 거고, 저같이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은 현금화를 지금 좀 올라왔잖아요. 해놓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튀잖아요. 튄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잃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게 승률이 더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좀 갖고 왔어요. 이게 조선일보 경제 섹션에서 나온 기사인데, 예전엔 진짜 조선경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거든요, 기사가. 한 5, 6년? 7, 8년 전에? 근데 지금은 많이 그때에 비해서는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글을 쓰더라고요. 보면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유로가 달러 패권을 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특히 코인 하는 사람들이 달러의 시대가 지고 있고, 가치가 50년, 60년 동안 90%가 떨어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달러가 정말 이제 쓰레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50년, 60년 동안 달러가 그렇게 가치가 떨어졌나요? 여러분들 달러 주시면 싫어요? 제가 100불 드리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더 달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기가 터졌을 때 다들 이제 달러를 이렇게 바라고 달러 가격은 또 치솟고, 지금은 오히려 점점 달러의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적인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지고 그 자리를 유로나 위안화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미국보다 더 심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채 많은 거랑 부동산 좀 공실 있는 거랑 채권 많은 거랑 많이 발행하는 거랑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부익부빈도 커지고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성장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요 진짜 병자예요, 병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유럽이 그동안 굉장히 비슷하게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를 많이 일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를 거대하게 일군 상황에서 경기가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저성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정말 비정상적이고 엄청 충격적인 정책,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너는 이자를 우리 은행에 내야 돼, 이런 상황인 거죠. 대출 받는 거 똑같은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강제로 쓰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꽤 오랫동안 펼쳐왔습니다. 일본은 10년 넘게 펼쳐왔었고요.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 치면은 몰핀 1리터를 사람한테 이렇게 주사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비이성적인 정책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유럽과 일본은 일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일본 조금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3가지 이유,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48 보면요, 몸이 큰 사람은 미국, 그리고 왼쪽에 갈색 옷을 입고 모자 쓴 사람은 독일, 그 다음 뒤에 빨강 모자는 프랑스, 그리고 매달려 있는 사람은 영국입니다. 가장 상태가 좋은 사람이 앞에 있고, 영국은 이제 딸랑딸랑 이제 매달려 있죠. 평균적인 EU 국가는 아이다호와 미시시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보다 가난합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아이다호 그 여행 영상이 올라갈 텐데, 아이다호 가시면요 그냥 강원도예요, 강원도. 아주 멋있는 강원도인데 정말 너무 높은 지대고 또 산과 계곡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살기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도시를 만들기가 썩 좋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큰 감자들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맥도날드 감자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아이다호에서 수입해서 먹는 감자입니다. 감자튀김. 그리고 미시시피 남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태풍도 많고 막 사람이 살기 굉장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 유럽이 미국과 비교해서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독일인들이 소득이 나빠져가지고 점점 육류와 우유 소비를 줄여가고 있다. 그래서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예전보다 푸아그라를 덜 먹고 와인을 적게 마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면 진짜 부유한 곳들은, 부유한 맨션들 막 이런 데는 엄청 부자 같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막 여유롭거나 활기차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제가 하나하나 이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이 표를 보면은 미국과 EU의 GDP 추이예요. 보면은 2012년도만 하더라도 남유럽 위기 때죠. 미국하고 유럽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불과 11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지금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리고 여기서 또 지금 5년이 더 지나가게 되면 50%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지금 EU의 GDP가 브릭스 국가들한테 추월도 당했어요. 지금 보면 2020년에 추월당했습니다.
아니 그 대단한 유럽이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추월 당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벌써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GDP 차이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니까 이제 그렇다고 쳐봐요. 근데 1인당 GDP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독일의 1인당 GDP를 미국에 이제 갖다 대면은 미국이 한 50개가 넘는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독일이 딱 들어가면 39위, 그리고 프랑스는 49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EU 전체적으로도 1인당 GDP를 다 이렇게 평균을 내면은 미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9위니까, 그렇죠? 50개 중에서 49위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이제 독일이잖아요. GDP 규모가 이제 4조 754억 달러인데 텍사스랑 뉴욕을 합친 크기보다 작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 2조 달러 되거든요. 독일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조 7,800. 이것도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오하이오 이런 곳들, 이런 곳들 합친 거랑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영국은 캘리포니아보다 작습니다. 진짜 엄청난 거죠, 이거 진짜. 그래도 나름 이제 그 미국에 비빌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주 하나 아니면 주 두세 개 합친 것보다 이제 작아진 거죠. 나라가 쪼그라든 거죠. 아니 쪼그라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뒤처진 거라고 진짜 크질 못한 거죠. 그리고 정말 또 격차가 큰 건 뭐냐면 요거예요. 국가별 증시 시가총액. 야, 미국이 41조 달러, 증시를 다 합한 금액이죠. 이 규모가 독일 2.1조, 프랑스 2.8조, 영국 2.9조. 와,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제 차이가 별로 없네요. 아무래도 영국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이제 별로 없어졌다 보니까 그런 성장의 그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게다가 여기 보면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중위 연령도 미국은 젊어요. 이민을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에 37.7세. 그리고 영국은 39세. 영국도 이민을 엄청 많이 받아들였는데 인구의 보면 한 30% 가까이가 30% 넘는 인구가 이제 이민자들 2,500만 명으로 됐거든요. 196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젊은 편인데 옆에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태리는 이민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산업 자체도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글로벌 시가총액 30대 기업들 보면은 30개 중에서 21개가 미국이고 유럽이 4개, 아시아가 5개. 아시아한테도 이제 밀리고 있는 게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리고 제 단톡방이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중국, 인도, 미국, 터키에 계신 분도 있고 유럽에 계신 분도 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한대요. 제 생각에도 여행 가면은 저녁 6시 되기 전에도 확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가게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특히 남유럽 쪽이 굉장히 근무 시간이 짧았던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이제 1811시간을 일해요. 제가 그 미국을 23개 주를 여행을 이번에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 일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마트 아침 6시에 문 열어서 밤 11시에 닫아요. 우리나라 이마트 10시인가 10시 반에 문 열잖아요. 이게 아침 6시에 와, 그 새벽에 문을 연다니까요. 또 사람들이 또 그 뭐 사러 온 사람들 되게 많아. 이 사람들도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린 거고, 스타벅스도요 5시 반에 문 여는 데가 있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던 거 갖고 집에 가서 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재택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일을 조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KP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적으로 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1811시간인데 이탈리아가 1694, 스페인, 영국, EU, 프랑스, 독일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여기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그 근무 시간이 낮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휴가라고 생각해요. 휴가가 막 프랑스 애들 한 달씩 막 가고 이러거든요.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애들이 12월 되면 사라져요. 연락이 두절돼. 이메일 보내도 답이 안 오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러냐면 12월 연말 휴가를 확 가버려요.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와, 12월 중에 한 달이 빠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에도 사라져.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일하는 시간이 일단 휴가를 너무 장기간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있으면서 독일이 지금 1341시간으로 제일 작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근면 성실한 독일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딱 사라집니다. 제가 여기 숙소에 있으면서 독일인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두 사람 남자인데 뭐 개인은 아니고 둘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회계사니까 저랑도 이야기가 잘 맞죠. 왜냐면 저도 회계사랑 되게 많이 일을 했었고 증권사 있으면 회계사들이랑 일할 일이 가끔씩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연말 때 이제 연말 결산할 때 회계사들 연락 많이 받고 또 회계사들이 이제 회계 업무 하러 오면 업무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이랬던 적이 매년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잘 알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세노트를 갔다 왔는데 15,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게 갔다 왔는데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좋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CPA잖아요. CPA 회계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대리급이면 연봉 1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벌이가 작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GDP도 높기 때문에 적어도 뭐 1억 2천, 2억 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15,000원 내고 거기 세노트에 들어갔다 나온 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얘들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막 외식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늘 키친, 공유 키친이거든요. 키친에서 늘 밥을 해 먹더라고요. 늘 재밌는 걸 해서 먹는데 보기에는 약간 뭐랄까 타이 푸드 같이 생겼더라고. 근데 물어보면 이게 뭐냐 물어보면 독일 음식도 아니야. 믹스라 그래. 믹스. 이것저것 다 섞는 거지. 우리나라 비빔밥에서 먹는 것처럼. 그래서 와, 이 전문직들도 이렇게 아끼면서 다니고 여기 호스텔이거든요. 호스텔 1박에 2만원 정도 하는 호스텔이에요. 그런데 호텔도 아니고 얘들은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휴가 나오는 거랑 저같이 이제 그 장기 여행자는 좀 다르잖아요. 직장인일 때는 5성급 호텔에서 자고 이렇게 이제 휴가를 아주 알차고 럭셔리하고 만족스럽게 최대한의 효용을 뽑아내고 왕처럼 대접받고 살다가 이제 직장 가면 이제 뭐랄까 그냥 상사 아래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거지가 아니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로 푸는 게 여행하면서 소비로 푸는 게 직장인들이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쇼핑도 많이 하고 저도 그랬었고 사실. 근데 와, 여기 와서도 아끼는 거야. 이 독일인이 아저씨가 뭐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약간 충격을 좀 받았죠. 와, 진짜 검소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2주짜리 휴가를 왔다 얘기하는 거. 2주짜리 한국에서는 2주짜리 휴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명절도 아닌데 2주짜리 휴가를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341시간이라는 가장 이 적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봉도 생각보다 유럽이 낮아요. 평균 임금도 나오는데 미국은 뭐 저 위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독일부터 쭉쭉쭉 떨어지면서 스페인이 42,800인데 거의 한 60%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스페인을 여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여기가 정말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물가도 싸고 사람들 지내는 것도 굉장히 약간 남루하고 약간 중동 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아무튼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유럽이 왜 이렇게 됐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그 도코투살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에서 제가 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